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원자력 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다음 중에서 렙톤에 속하는 입자가 아닌 것은? 렙톤은 핵자보다 가벼운 소립자로 전자, 양전자, 중성, 미자, 뉴트리노 등이 있습니다. 무기사의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자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렙톤에 속하지 않아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용어와 단위가 맞게 연결된 것은? 보기 1의 중성자 속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수 나누기 제곱센티미터 세크고요. 따라서 이거 틀렸죠? 보기 3의 미시적 단면적은 여기는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곱센티미터, 이것도 틀렸습니다. 보기 4 중성자류는 중성자 수 나누기 제곱센티미터 세크, 여기 두 개가 똑같은데 이 1번의 중성자 속은 스칼라 값이고요. 중성자류는 벡터 값으로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거시적 단면적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1승, 이게 맞게 연결됐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 122의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질량수는? 이거 아주 기초적인 문제네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86이죠. 그 다음에 전자 수는 양성자 수하고 동일하죠. 중성자 수는 질량수 222 빼기 양자수 86 해주면은 136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열 중성자 이용률 F가 증가하는 경우는? 열 중성자 이용률 F는 핵연료에 흡수되는 열 중성자 나누기 전체 흡수되는 열 중성자입니다. 즉, 핵연료에 흡수되는 열 중성자를 늘리거나 전체 흡수되는 열 중성자를 감소시켜야지 F값이 증가하겠죠. 보기 2의 제논 농도 증가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 이외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거 틀렸겠죠? 그래서 보기 3의 핵연료 연소도 증가는 핵연료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요인, 이것도 아닙니다. 보기 4, 누설 중성자의 증가는 열 중성자 수 감소죠? 따라서 F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기 1, 핵연료의 농축도 증가시 핵연료 흡수율이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동위원소와 동중원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양성자 수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면은 당연히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요. 그리고 질량수도 다르게 되겠죠. 동중원소는 질량수가 같은 핵종이고요. 따라서 보기 2에 8, 8, 8 양성자 수가 모두 같죠? 요거는 동위원소 맞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중성자 핵은 중성자 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가 다른 거고요. 핵 이성체는 에너지 준위가 다른 겁니다. 보기 4의 동중 핵 변화는 질량수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플러스 붕괴, 전자 포획 등은 해당이 되지만 알파 붕괴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6번, 핵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핵력의 특징을 살펴보죠. 먼저 교환력을 가집니다. 파이 중간자를 매개로 핵자 간 서로 힘을 교환을 하고요. 포화성을 가집니다. 핵 밀도, 결합 에너지가 일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전 독립성, Tn, Nn, PP 간의 핵력은 같습니다. 보기 3에 원자 핵 속에서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성자와 양성자 간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기 매우 짧은 거리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수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2번이 맞겠습니다. 마저도 보면은 보기 1의 핵력은 전자기력 쿨롱 힘보다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력, 즉 인력이 쿨롱력, 청력보다 크기 때문에 원자핵을 유지할 수가 있죠. 1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핵력은 전자기력과 마찬가지로 핵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력은 인력만 존재하죠. 청력은 없고요.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7번,
마법수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 조금 애매한 문제죠. 먼저 마법수는 2, 8, 20, 28, 50, 82, 126, 186 요거 외워줘야 됩니다. 마법수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양성자수, 중성자수, 핵자수가 전부 마법수일 때 폐각을 이루어서 안정한 핵종이 되게 됩니다. 보기 1에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가 이 수일 때 핵자들이 폐각을 형성하여 안정한 원자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6은 마법수가 아니죠. 1번 사실 틀렸습니다. 보기 2에 원자핵의 액체 방울 모형에서는 마법수를 이용하여 핵 구조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각 모형 셀 모델에서 마법수를 이용해서 핵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르코늄 90 원자핵 속에는 중성자가 50개의 마법수로 존재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르코늄의 원자 번호가 40이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여기 90 빼기 40하면 50 되죠. 50은 마법수죠. 따라서 안정하다 3번은 맞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1번도 분명히 틀린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2번이 사실 맞는데 2번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8번 중성자의 평균 자유행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평균 자유행정 윈프리 패스는 중성자가 원자핵하고 한 번 충돌한 다음에 다음 충돌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그리고 MFP는 1 나누기 거시적 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일에 원자 밀도가 크면 충돌이 잦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윈프리 패스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보기 원자 밀도가 크면 평균 자유행정이 길다. 이건 틀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도플러 효과 및 도플러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플러 확장이란 우라늄 238의 온도 상승으로 공명 첨두치가 작아지고 폭은 증가. 즉 원래는 요랬는데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돼서 첨두치 감소하고 폭이 증가.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중성자 흡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도플러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플러 확장으로 인해서 공명 이탈 확률 T가 감소를 해서 해결력 온도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보기 3에 표적핵의 질량에 따라 공명 흡수 단면적의 분포 형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도플러 확장이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량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공명 흡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원자로 기동 불능 시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종은? 재거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정지 후 생성된 제논 135의 양보다 제어봉 인출에 따른 정반응도가 커야지 됩니다. 이와 같이 원자로 정지 후 생성된 제논 135로 인한 가동 능력 상실 시간을 원자로 재기동 불능 시간, 리액터 데드 타임이라고 해서 답은 1번 제논 135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원자력 기초 11번에서 20번입니다. 11번 우라늄 중성자 핵 반응에서 1MW 데이의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우라늄 235의 양은 한 우라늄 원자 한 개가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190MeV이다. 일단 1MW 데이 이거 단위 환산해 보겠습니다. 10의 6승 줄포 세크 와트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데이를 세크로 바꿔줘야 되죠. 24 곱하기 3600 해주면은 8.64 곱하기 10의 10승 줄 이걸 에브로 바꿔주면은 6.4 곱하기 10의 29승 에브가 나오고 이거 메브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90 메브 하나 핵분열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로 이걸 나눠주면은 2.84 곱하기 10의 21승 핵분열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라늄 235가 235g 있으면은 이 원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서 구한 2.84 곱하기 10의 21승계의 질량은 235 곱하기 2.84 곱하기 10의 21승을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은 1.1g이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액체 금속 냉각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액체 금속 소듐은 저온 고온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소형 펌프가 가능하고 열수성 특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기물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방사가 잘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기 1에서 액체 금속 냉각로는 냉각제의 최고 온도가 정수로나 중수로에 비해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체 금속로는 정수로, 중수로에 비해서 저온 고압으로 운전이 가능해서
열 효율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 물을 감속제 겸 반사체로 사용하는 구형 우라늄 235 균질로의 임계 노신 반지름은 얼마인가? 여기 물의 밀도, 이주 면적, 버클링이 나와 있네요. 일단 구형 원자로의 버클링은 R분의 파이 제곱으로 구해주는데 이게 얼마죠? 2.8 곱하기 10의 3승이죠. 따라서 R은 59.37 나와서 이거 2번으로 해야지 될 것 같지만 여기 반사체가 있는 경우, 이거 반사체가 있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구한 반지름에서 리플렉터 세이빙을 빼줘야 됩니다. 요 리플렉터 세이빙 구하는 식은 7.2 더하기 0.1 곱하기 2주 면적 여기다가 빼기 40 해줘야 되는데 요 식은 암기해야 되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문제 참 어렵죠. 그거 구해주면은 리플렉터 세이빙은 6.28이 나와서 앞서 구한 반지름 59.37에 6.28 빼주면은 53.09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원자로에서 중성자의 누설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보기 1. 원자로 주위에 반사체를 설치한다. 반사체를 설치하면 당연히 중성자 누설이 작아지게 되겠죠? 1번은 맞습니다. 보기 2. 원자로의 직경과 높이를 크게 설계한다. 원자로를 크게 설계하면 누설이 줄어들게 되죠? 2번도 맞습니다. 보기 4. 신연료는 노심 안쪽에 장전하고 연소된 연료는 노심 외곽에 장전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누설 모형, 인앤아웃 재장전 관련된 겁니다. 원자로에 한번 연소된 연료 같은 경우에는 노심체 외곽에 장전을 해서 노심 외곽으로 누설되는 중성자를 최소화해 원자로 압력 용기 피로 현상을 감소시키는 핵연료 장전 모형을 저누설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4번도 맞습니다. 보기 3. 감속제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원자로를 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속제 온도 상승은 감속 효과를 낮추긴 하지만 누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관련이 적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가압 경수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보기 3에서 원자로 출력이 상승하면 감속제의 중성자 가속 능력은 저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로 출력 상승이 되면은 감속제 온도가 상승이 되고 감속 효과 저하가 되게 되므로 3번은 맞습니다. 보기 4. 원자로 상부에 여러 개의 안전 밸브 및 압력 방출 밸브 P와 RV가 있어서 과압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력 방출 밸브는 원자로 상부가 아니라 가압기 상부에 위치하죠. 여기 가압기 상부에 위치해서 과압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직발 인계 상태의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3. 직발 중성자 생성 비율은 전체 핵분열 중성자의 1-베타이다. 베타 이펙티브는 유효 지발 중성자 분율로 지발 열 중성자 총수 나누기 열 중성자 총수로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이 베타가 지발 중성자 분율이잖아요. 따라서 직발 중성자 생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핵분열 중성자의 1-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은 맞습니다. 보기 1. 원자로 주기가 임계 상태의 원자로에 비해서 길다. 원자로 안전 주기는 중성자 평균 수명 나누기 로입니다. 직발 임계 시에는 지발 중성자 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 낮아지게 되면은 원자로 안정 주기가 짧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자로 주기는 임계 상태의 원자로에 비해서 짧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보기 1. 1-베타 곱하기 K는 1이 성립한다. 직발 인계란 거는 직발 중성자만으로 인가가 되는 상태로 1-베타 곱하기 K분의 1이 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도 맞습니다. 보기 4. 반응도는 베타와 같아. 이렇게 됐는데 베타는 K-1 나누기 K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거 전환해주면은 K는 1 나누기 1-베타가 되죠. 요거를 K를 대입을 해주면은 베타는 로가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맞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7번 원자로의 반응도 특성 및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2. 평형 상태에 도달한 아이오다인 135와 사마리움 149의 수밀도는 중성자 속에 비례한다. 되어 있는데 평형 상태의 아이오다인 135의 값은 출력, 즉 중성자 속에 비례하는 것이 맞지만은 사마리움 149는 농축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보기 3 같은 경우에
화학적 독물질 얘기가 나와 있죠. 요 냉각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화학적 독물질로는 국부 제어 출력이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의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되는 위치의 중성자 속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봉 반응도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어봉 반응도는 중성자 흡수율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삽입되는 위치의 중성자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원자로 형태에 따른 버클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1. 원자로를 원통형으로 만드는 것은 원통형 원자로의 버클링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직육면체 원자로의 버클링이 원통형 원자로의 버클링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누설 확률, 즉 버클링은 순서가 무한 판형, 무한 원통형, 구형, 원통형, 직육면체형 이런 순서입니다. 따라서 1번이랑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보기 3. 버클링은 원자로 형태보다 중성자의 에너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버클링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속에 공간 분포 공유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로의 크기나 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구형 원자로는 버클링이 가장 작아 누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한 판형이나 무한 원통형이 더 작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한 판형 및 무한 원통형 원자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 가능한 버클링이 가장 작은 원자로 유형은 구형 원자로가 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솔직히 살짝 애매한 문제죠. 19번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의 특성과 반응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반응률은 거시적 단면적 곱하기 중성자 속으로 계산이 되고요. 단위는 단위 최적당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핵 반응수 요거 됩니다. 따라서 1번이랑 2번은 맞습니다. 보기 3에서 속중성자 같은 경우엔 핵연료 내부에서 가장 낮고 감속자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속중성자 속은 핵연료 내부에서 가장 높죠. 그리고 감속재에서 열중성자로 감속이 되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선원이 나와 있고 특정 지점 P에서의 중성자류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문제풀이가 확보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액체 폐기물 처리 공정이 여과기, 증발기, 혼상 탈염기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A 핵종에 대한 처리 공정의 총 제형 개수는 단 A 핵종에 대한 여과기의 제형 개수는 5, 증발기는 100, 혼상 탈염기는 15로 가정. 직렬로 연결된 처리 설비의 제형 개수는 각 제형 개수들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여과기 5, 증발기 100, 혼상 탈염기 10으로 직렬 연결된 처리 설비의 제형 개수는 5 곱하기 100 곱하기 10해서 5000.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핵분열이 우라늄 235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가동률 90%, 출력 1000MW, 열효율 30%인 원전에서 연간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가? 단 1회의 핵분열 시 200매부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가정. 찬찬히 풀면 됩니다. 열출력은 전기출력 나누기 열효율 곱하기 가동률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출력 나누기 열효율 곱하기 가동률 해주면 3000메가와트가 나오고요. 이거를 단위 환산 시켜줄게요. 메가줄 퍼 세크, 그 다음에 매부 퍼 세크 바꿔주고요. 그러면은 1.875 곱하기 10의 2승 매부 퍼 세크가 나옵니다. 1회 핵 분열 시 200매부 방출이죠. 그래서 핵 분열 횟수는 앞서 구한 1.875 곱하기 10의 22승 나누기 200 피션 퍼 세크가 나오고 이거를 이어 단위로 환산해 주면은 2.9565 곱하기 10의 27승 피션 퍼 이어가 나옵니다. 우라늄 235가 235g 있을 때 원자 개수가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따라서 앞서 구한 2.9565 곱하기 10의 27승계의 무게는 235 곱하기 65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해주면은 1.153 곱하기 10의 6승 g이 나와서 답은
1.153톤이 나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스트론튬 90과 이트리움 90이 방사 평형 상태에 있다. 스트론튬 90의 방사능이 1100G일 때 스트론튬 90을 완전히 분리하여 32시간 경과 후 스트론튬 90과 함께 존재하는 이트리움 90의 방사능은 얼마인가? 스트론튬 90은 이트리움 90보다 반감기가 매우 길죠. 28.8년 64시간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는 영속 평형 상태가 됩니다. 영속 평형 상태에서의 보액종과 딸액종의 방사능은 A2는 A1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2t 이것이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A2는 1100G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여기 64시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 나누기 64 곱하기 32시간 경과죠. 32 곱해주면은 300베크렐이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사용유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에서 해일, 태풍, 홍수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해 방사선 작업자에게 방사선 장애 발생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작업자가 아니라 주민 장애 발생 방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중소로 해결료 제조 공정에 필요한 단계가 아닌 것은 해결료 가공 단계는 채광, 정련, 변환, 농축, 재변환, 성형 가공이죠.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농축이랑 재변환 이게 불필요합니다. 답은 2번 재변환 되겠습니다. 6번 우라늄 235의 농축을 위해 UF6 기차 분자를 이용한 기체 확산법을 사용할 때 이론적인 분리계수는 얼마인가? 단 우라늄 235의 질량수는 238, F는 질량수가 19로 가정한다. 분리계수는 두 분자의 질량비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우라늄 235의 UF6의 질량은 235 더하기 19 곱하기 6은 349죠.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의 UF6의 질량은 동일하게 계산해주면 352가 나옵니다. 따라서 질량비의 제곱근 루트 352 나누기 349 해주면 1.004289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번 해결료 피복 간의 결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굉장히 빈출되는 해결료 결합 측정 방법 문제입니다. 출력 운전 중하고 정지 후 두 개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는데요. 출력 운전 중에는 냉각제 내 아이오다인, 크리톤 제논, 세시움 방사능 분석, 그 다음에 전베타 감마 측정, 그리고 전 방사능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발 중성자 검출로 가능합니다. 정지 후에는 정밀 검사인 초음파 검사로 가능합니다. 보기 4, 코발트 방사능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코발트는 핵연료에서 주로 발생되는 핵종이 아니기 때문에 결합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사용유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의 핵심적인 안전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2에 피복관 단열 이렇게 돼 있는데 피복관이 단열되는 경우에는 붕괴열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에 전기 분해 공정은 전력 소모가 많으나 분리 계수가 높아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공정에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 분해 공정은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방법이 아니고요. 재처리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방법, 즉 농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기체 확산법은 운동 속도 차이, 분리 계수가 작고 캐스케이드 많이 소요, 전력 소모가 많고 대량 냉각수 필요. 원심 분리법은 북한에서 사용이 되고 분리 계수가 크고 저전력, 캐스케이드가 적게 소요. 그리고 기체 확산법이랑 원심 분리법은 F19 원소를 사용을 하고요. 레이저법은 원자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한 거, 화학교환법이랑 노즐법은 장치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번 과학 경수로 원자로 냉각제에 존재하는 방사선 핵종의 생성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2에서 카본 14 생성의 대부분은 N14와의 MP 반응이다. 이렇게 됐는데 카본 14 생성의 대부분은 N14가 아니라 57과의 N알파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57 반응이 4.0 곱하기 10의 11승 베크렐 퍼 사이클인데 N14 반응은 1.8 곱하기 10의 11승 베크렐 퍼 사이클로 57 반응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보기 2가 틀렸습니다. 답은 B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11번 금속 재료의 부식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음력 부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보기 3에서 음력 부식은 화금에서 음력이 존재하면 발생되는 부식으로 화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부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부식은 용존산소가 많고 고온, 빠른 유속일수록 부식이 잘 됩니다. 먼저 응력 부식균열, 이게 가장 중요한 부식이 되겠죠? 응력 부식균열은 인장응력, 중성자 조사가 원인으로 핵연료 피복제나 증기발생기 튜브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식입니다. 표면 부식은 빠른 유속은 보호막 생성을 저하해서 표면 부식을 유발하는데요. 여기 보면 빠른 유속일수록 부식이 잘 된다. 여기 써있죠? 그리고 표면 부식은 부식 진행 속도가 느려서 대처가 용이합니다. 공식, 점식, 피팅 이거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한 곳에 깊이 뚫고 들어가는 국부 부식으로 화학적 활성화가 큰 곳에서 발생하는 부식입니다. 참고로 틈새 부식하고 점식 둘 다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식인데요. 점식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활성화가 큰 곳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입계 부식은 결정 사이 경계에서 발생하는 부식이 되겠습니다. 12번 방사성 폐기물 자체 처분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에 허용 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 해제를 통해서 자체 처분이 가능합니다. 2번 허용 농도 미만일 때 자체 처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설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성 등급을 희석을 통해서 농도를 낮추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 희석을 통해 허용 농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13번 사용 해결료 재처리 전 물속에 저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공기로 냉각하는 형태의 건식 저장에 비해서 물속에서 저장하는 습식 저장 방식은 기체 핵분열 생성물이 기포 형태로 누출이 되겠죠. 물속에서. 따라서 제거가 불리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체 핵 생성물 제거 1번 되겠습니다. 14번 핵연료 소결체 제조 공정이 아닌 것은 소결체 제조는 가루 형태의 핵연료를 펠렛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화학적 처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화학적 처리 공정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학적 처리 공정은 정년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이온 교환법이나 용매 추출법이 해당이 됩니다. 15번 사용의 해결료 재처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재처리를 통해서 사용 해결료 중에서 유용한 물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등은 배설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재처리를 통해서 유용한 물질하고 최종 처분 대상 폐기물이 이게 분리가 될 뿐 요거를 합한 반사능이 감소하지 않죠? 따라서 답은 4번 사용 해결료의 방사능 감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보기 1에서 3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재처리 목적이기 때문에 4번이라고 찍긴 했지만요. 왜냐하면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고 남은 폐기물을 만일에 처리 후 사용의 해결료 이렇게 부른다면은 사용의 해결료의 방사능 중에서 유용한 물질을 제거를 했으니까 처리 후 사용의 해결료에서는 방사능 감소가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처리 후 사용의 해결료는 재처리 폐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16번 금속 해결료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금속 해결료는 반응도, 열 전도도 등과 같은 출력 인자는 우수하지만 융점, 조사수상 같은 안전성은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사에서 융점이 높아 기하학적으로 안정하다. 이거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해결료 피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복제가 가져야 할 특성은 열 전달이 잘 돼야 되고요. 핵분열 생성물하고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야 되고요. 중성자 흡수능이 낮아야 되고요. 냉각제에 대한 내시성이 좋아야 되고 중성자 조사에 따른 손상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펠렛이 요 안에 있고 피복제가 있고 여기를 냉각수가 흐르죠. 즉 펠렛하고 냉각제가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피복제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기 펠렛과 냉각제를 직접 접촉시켜 열 전도율을 향상시킨다. 이게 틀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사용 해결료 건식 저장 방법이 아닌 것은? 보기 4의 고건전성 용기 HIC 같은 경우에는 해수지나 농축백 같은 중저준위 폐기물용으로 사용이 되지 사용 해결료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초우라늄 원소 마이너 액티나이드에 동시에 해당되는 핵종은?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죠. 마이너 액티나이드 핵종 같은 경우에는 사용의 해결료에 존재하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아닌 액티나이드 핵종입니다. 이거 두 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초우라늄 핵종은 원자 번호 92 우라늄이죠. 요거 이상인 핵종으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인공적으로 제작이 되는 핵종입니다. 보기 1에 크로뮴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4 따라서 초우라늄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보기 2에 플루토늄 요거는 마이너 액티나이드 핵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기 4의 버클륨은 사용 해결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 아메리슘 되겠습니다. 20번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제형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요거는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제형 계수가 가장 높은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은 증발법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원자력 개통공학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이게 종종 출제가 되는 2차 개통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차 개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증기 발생기 내에서 압력과 온도를 높이면 되는데 요거는 터빈 입구의 압력, 온도 높이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로 유입이 되는 급수의 압력, 온도, 습분을 낮추면 되는데 이거는 터빈 출구 또는 복수기의 압력, 온도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습분 같은 경우에는 제열기 설치로 습분을 낮추면 됩니다. 즉 터빈 출구의 압력과 온도는 낮춰야지 효율이 올라가죠. 보기 4에서 복수기 내의 증기압을 가능한 높게 유지한다. 요거는 반대죠. 열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원형 배광 내부를 흐르는 레이놀즈 수를 구할 때 필요한 값이 아닌 것은? 레이놀즈 수는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으로 로 VD 나누기 뮤가 되고요. 이거는 유체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관직경 나누기 점성 계수죠. 여기에 배관 길이 없죠. 따라서 답은 1번 배관의 길이 되겠습니다. 3번 내부 직경이 10cm인 원형 배관에 물이 5m/s 속도로 20m를 지나갈 때 수도 손실은 얼마인가? 여기 마찰 계수가 그리고 나와 있네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수도 계산 문제입니다. 수도 손실은 F 곱하기 L바 D 곱하기 V제곱 나누기 2G. 요거는 마찰 계수 곱하기 배관 길이 나누기 배관 직경 곱하기 유속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은 4.08m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핵 분열 시 생성되는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 문제도 빈출 문제입니다. 우라늄 핵 분열 시 200메브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때 2.43개의 속중성자가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 중에서는 핵 분열 파편의 운동 에너지가 168메브로 가장 크고요. 감마선이 14메브, 베타선이 8메브, 중성자가 5메브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2번 핵 분열과 동시에 발생하는 핵 분열 생성물의 운동 에너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물질의 무질소도를 나타내는 열역학적 개념은? 이거 엔탈피랑 엔트로피 두 개 구분하셔야 되는데 엔탈피는
일정한 압력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 온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흡수 또는 방출해야 하는 에너지고요. 엔트로피가 무질소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자발적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엔트로피 되겠습니다. 6번 온도가 107도씨이고 압력이 500kPa인 물이 주급수 펌프로 유입될 때 펌프 입구에서 유효 흡입 수두는 얼마인가? 여기 물의 밀도랑 107도에서 물의 포화 압력이 나와 있습니다. 유효 흡입 수두 구하는 식은 대기압 빼기, 흡입 양정 빼기, 손실 수두 빼기, 포화 증기압인데요. 문제에서 이 중에서 대기압이랑 손실 수두는 주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야 하고요. 그러면 유효 흡입 수두는 마이너스 흡입 양정 빼기 포화 증기압이 되는데 여기 흡입 수두가 500kPa이죠. 이거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00kPa 그 다음에 포화 압력 여기 129.4kPa 나와 있죠. 이거 빼주면은 370.6kPa이 나옵니다. 이때 1kPa이 101.97kg/m 제곱입니다. 이거 암기해야지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 953.1kg/m3승 나와 있죠. 요거 두 개 적용을 해주면은 1kPa당 수두가 0.107m가 나와서 앞에서 구한 370.6kPa는 39.7m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원자력 발전소 핵 연료봉의 열 전달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핵 연료봉 온도 9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펠렛에서의 온도 9배랑 피복제에서의 온도 9배 비교해 보면은 펠렛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보기 1에서 펠렛에서 온도 9배보다 피복제에서 온도 9배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틀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기 2에서 핵 연료봉 표면에서 열 전달 유형은 핵 비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사이의 비등은 핵 비등이 맞습니다. 그리고 핵 비등에서 이탈해서 부분 막 비등이 되면은 안 되죠. 8번 다음은 증기 사이클에 대한 이상적인 TS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위치에서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은? 요 표 제가 정리해둔 거 외우셔야 되는데요. 요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펌프, 증기 발생기, 고압 터빈, 가열기, 저압 터빈, 복수기고요. 앞자 따면은 PST, HTC가 됩니다. 이 중에서 복수기가 가장 길고 가장 큰 효율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랭킨 사이클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한마디로 이런 방향으로 외워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에서 5 구간, 이게 가장 긴 구간이죠. 뭐라 그랬죠? 복수기. 그리고 이 구간을 보면은 T값은 그대로지만 S값이 감소하죠. S는 감소, T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 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1에서 2는 고압터빈, 2에서 3은 가열기, 3에서 4는 저압터빈, 4에서 5가 복수기가 됩니다. 4포인트는 복수기를 거치기 직전이죠. 따라서 무리하는 증기 상태로 있게 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설비가 아닌 것은? 공학적 안전설비에는 비상노심 냉각계통, 잔열 제고 계통, 경남 용기 계통, 보조급수 계통, 주제어실, 거주성 계통 등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 2, 원자로 보호 계통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자로 보호 계통은 예상 운전 사건 시에 원자로 안전 제한치가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자로를 신속하게 정지시키고 사고 시에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을 보조해서 사고 결과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10번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에서 배관 파단에 의한 냉각제 상실 사고의 징후가 아닌 것은? 냉각제 상실 사고 시에는 냉각제 압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냉각제는 포화 온도에 금적을 하게 됩니다. 보기 2 원자로 냉각제 온도에 포화 온도 금적, 그 다음에 보기 4 가압기 압력 감소, 이거 두 개 다 옳죠. 그리고 누설된 냉각제는 원자로 경락 건물 가장 바닥에 있는 제순환 집수조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집수조 수위는 증가합니다. 보기 3 원자로 경락 건물 제순환 집수조 수위 증가, 이것도 맞죠? 따라서 답은 1번 주급수 유량의 증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원자력 개통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11번 정지된 액체 속에 담겨있는 가열면에서 풀 비등이 발생할 때 가장 효율적인 열 전달 영역은 도심에서는 관행 핵비등으로 열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화 핵비등이 열 전달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화 핵비등은 없네요. 포화 핵비등도 핵비등 영역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답은 2번 핵비등 영역 되겠습니다. 12번 핵연료병 표면에서 임계 연료속을 Q 크리티컬이라고 하고 핵연료병 표면에서 실제 연료속을 Q 액추얼이라고 할 때 핵비등 이탈률의 정의식으로 바른 것은 핵비등 이탈률 DMBR은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 곱하기 힛 플러스 핫 채널 팩터 이렇게 해주는데 이 중에서 힛 플러스 핫 채널 팩터 같은 경우에는 1로 처리를 해서 그냥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으로 계산되는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DMBR은 1.3보다 커야 되고요. DMBR을 증가시키는 방법, 즉 핵비등 이탈, 운전 여유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실제 연료속 감소, 요거는 출력 감소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균일, 막비등 방지, 요거는 냉각제 압력 증가, 가압기 수위 감소, 냉각제 온도 감소랑 같고요. 마지막으로 열 전달률 증가, 즉 냉각제 유량 증가가 있습니다. 13번 과학 경수로용 원자력 발전소 증기 발생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동 방지를 위해서는 유량이 클수록 유리하거든요. 따라서 유량 순환비는 가능한 크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보기 2에서 증기 발생기 내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 순환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이거 틀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에서 가압 중소로형에서 냉각제의 중소 농도는 감속제의 중소 농도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각제의 기능은 열 전달이고 감속제의 기능은 속 중성자를 충돌을 통해서 감속시켜서 열 중성자로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감속제의 농도가 냉각제보다 높아야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5번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 화학 및 퇴적 제어 계통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화학 및 퇴적 제어 계통, 즉 CVCS의 기능은 RCS 펌프 축 밀봉수 공급, 냉각제 화학 및 순도 유지, 요거는 봉소 농도 유지, 불활성 기체 제거, 핵 분열 생성물 제거죠. 그리고 과학기 유량 제거, 마지막으로 정상시, 즉 운전, 기동, 정지 시의 RCS 제고량 유지입니다. 보기 4에 안전주의 계통, 동작 시 고압 안전주의 유량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주의 계통은 비상 노신 계통에 해당이 되고 비상 노신 계통에는 고압 및 저압 안전주의 계통, 안전주의 탱크, 재순환 냉각 계통 이렇게 구성이 되고 따라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이랑 상관이 없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4개의 물리적 방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 방벽에는 핵연료 펠렛, 핵연료 피복제, 냉각제 압력 경계, 경납 용기가 있습니다. 보기 4에 사용 핵연료 저장소는 해당되지 않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과학 경수료용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제로서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냉각제 요건은 낮은 용융 온도, 낮은 유도 방사능, 높은 열 전달, 음의 온도 계수가 있습니다. 보기 2에서 높은 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성이 높을 경우에는 유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열 전달 저해 요인이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 가압 열충격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가압 열충격은 가압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급격히 무연성 천위 온도 이하가 되면서 재료의 파괴 인성치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즉, 가압 열충격은 배관 내 유체의 가압된 상태에서 온도 감소로 발생을 하는 거죠.
보기 4에 원자로 경락 건물 압력 상승. 이걸로는 냉각제 내 유체의 가압이랑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원자로 냉각제 상실 사고에 따른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성능에 관한 허용 기준이 아닌 것은 냉각제 상실 사고 시 피복제 최고 온도는 1204도씨, 최대 산화도는 산화적 피복제 두께의 17%, 피복제로부터의 수소 생성률 1%, 이렇게 3개입니다. 보기 3에 해결료 피복제에서 생성되는 수소량은 피복제 이외의 부품에서 생성될 수 있는 총 수소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해당이 안 되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사항이긴 한데요.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20번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평판이 겹쳐 있을 때 단위 면적당 열 전달율은 여기에서 알루미늄 열 전도율하고 니켈 합금의 열 전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위 면적당 열 전달량 요거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요. 요 델타 T는 온도차, L은 길이, K는 열 전도도. 그렇게 돼서 온도차가 300도, 50도 여기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 30, 10 미터로 단위 바꿔서 적어주고요. 여기 열 전도율 나와 있죠? 요거 대입을 해주면은 38461.5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가압 경수로용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내에 다연성 동물질 봉을 연료와 같이 장전한다. 다연성 동물질 봉을 장전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다연성 동물질은 주기초 잉여 반응도 보정을 통해서 더 많은 해결료 장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장전하는 것이죠. 보기 1. 임계 질량보다 많은 연료의 장전으로 인한 잉여 반응도 보상 1번은 맞습니다. 주기초에는 분사만으로 잉여 반응도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다연성 동물질물이 필요하죠. 보기 4. 노심 초기 수용성 분소 농도를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유지한다. 4번도 맞습니다. 다연성 동물질은 수평 방향, 출력 분포를 제어하므로 보기 2. 노심의 반경 방향, 이게 수평 방향이죠. 요거 출력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2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연성 동물질은 운전 후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논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보상 등과 같은 운전 중 변화는 분소로 제어를 해야 되죠. 따라서 보기상 출력 변화 시 제논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보상, 요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가압 경수로용 원자로 발전소에 원자로 운전 시 긴급 분산 주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일단 보기 2에서 제어봉이 삽입 제한치 이상 위치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어봉을 삽입 한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중성자석 분포를 고르게 해서 원자력 출력 평타나 첨단 계수 제한치 이내로 확보, 운전 중에 정지 여유도 확보, 마지막으로 제어봉 이탈 사고 시의 충격 완화입니다. 이때 제어봉 이탈 사고는 제어봉이 단시간 내 완전히 이출되는 사고로 정반응도가 삽입되게 되어서 제어봉을 삽입 한계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삽입되는 정반응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에 삽입 제한치 이상 상태는 정상 상태잖아요. 즉 긴급 분산 주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원자력 발전소 일반 설계 기준에는 발전소 보호계통의 설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계통의 전원 상실 사고는 보호 논리에서 정지 신호를 발생시키고 제어봉, 제어계통의 전원 상실 시에는 제어봉을 노심 내에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단 보기 1의 다중성이랑 다양성을 비교하면 다중성은 같은 거 2개, 다양성은 다른 거 2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독립성은 2개가 서로 영향을 안 받게 하는 거 보시고요. 보기 4의 시험성은 출력 운전 중 안전계통에 불필요한 동작 또는 기능 상실 없이 시험 또는 교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기 2의 안전정지, 고장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계통 기기들이 수동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그 결과로 인한 기기의 상태가 노심의 안전한 방향으로 최종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사고 시에도 안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 안전정지 fail to safe 되겠습니다. 4번 원자로를 100% 출력으로 운전하다가 출력을 감소시켜서 50% 출력으로 안전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때 원자로 내부의 제논 농도 변화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한 것은 제논의 모액종은 아이오다인이죠. 이 아이오다인은 출력에 비례해서 최대치가 결정이 되고요. 제논은 중성자 흡수 또는 방사 붕괴로 소멸합니다. 100%에서 50%로 출력 감소 시에는 순간적으로 중성자가 확 감소가 되죠. 이래서 중성자 흡수로 인한 제논 소멸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제논 농도는 잠깐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출력 감소 직후에는 제논 농도 증가입니다. 이후 출력 감소로 모액종의 최대치가 감소하므로 초기 출력 때보다는 낮은 농도에서 제논은 방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초기 출력 때보다 낮은 농도로 제논 방사 평형입니다. 따라서 답은 보기 4, 출력 감소 후에 잠시 제논 농도가 증가했다가 초기 출력 때보다 낮은 농도에서 안정,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각 원자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사실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압 중수로는 해결료로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기 2 가압 중수로는 냉각제와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을 하며 해결료로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한다. 요거 틀렸다고 많이 골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아래에 제가 서울대 원자력 위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해결료로 천연 우라늄 또는 저농축 이산화 우라늄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로에서도 전홍축 우라늄 쓰는 게 맞죠. 따라서 보기 2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대 원자력 위키 발췌한 거 보면은 액체 금속 냉각 고속로는 감속제가 불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보기 4에서 액체 금속 고속 증식로는 냉각제와 감속제로 나트륨을 사용하며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없다 돼 있는데 감속제로 나트륨 사용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감속제가 불필요하니까요. 따라서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2번이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6번 원자로가 미임계 상태에서 중성자 개수율은 500ccpm이고 K는 0.9로 유지 중이다. 제어봉을 인출하였더니 K가 0.96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중성자 개수율은 얼마인가? 배수율하고 증배계수 관계식이 C1 나누기 C2는 1-K2 나누기 1-K1이거든요. 여기서 이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C2를 계산해주면은 1250 CPS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번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에서 출력 운전 중 다음에 비정상 상황에서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2차 측하고 1차 측 관계를 보면은 2차 측 유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터빈 출력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연동이 되어 있는 1차 측 원자로 출력이 증가를 합니다. 즉 보기 1에 주급수 유량 제어 밸브 비정상 개방이 되면은 2차 측 유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요거는 원자로 출력 증가의 원인이 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기 2 터빈 제어 밸브 비정상 닫힘하고 보기 4 주급수 펌프 정지는 터빈 출력 감소를 유발을 해서 원자로 출력 감소의 원인이고요. 보기 3 제어봉이 삽입이 되면은 당연히 원자로 출력은 급감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에서 증기 발생기 튜브 파단 사고 SGTR 사고 발생 시 증상으로 틀린 것은?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로카하고 SGTR 구분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로카 시에는 1차 측에서 외부로 냉각제가 유출이 되죠. 그러면 1차 측 압력 감소, 가압기 압력 감소, 그리고 외부로 냉각제가 누출이 되기 때문에 경락 건물 압력 증가, 방사능 줄이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SGTR 시에는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냉각제가 손실이 되는 거니까 1차 측 압력 감소, 가압기 압력 감소, 그 다음에 가압기 수위 증가, 2차 측으로 누출이 되는 거니까 2차 측 방사능 준위는 증가하지만 경락 건물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SGTR은 경락 건물 온도 및 압력 증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과냉각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사고의 종류로 틀린 것은? 냉각제는 가압을 통해서 최대 온도를 높게 함으로써 노심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냉각제는 가압을 통해서 과냉각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냉각제가 이러한 과냉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유도가 과냉각 여유도입니다. 따라서 냉각제의 압력이 감소하거나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냉각 여유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답은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인 1번 되겠습니다. 10번, 현재 원자로 출력이 10kW이고 기동률이 0.5 dpm일 때 4분 후에 출력으로 맞는 것은? 제일 기초적인 출력 문제입니다. 기동률을 사용한 출력 계산식은 P는 P0 곱하기 10의 SUR 곱하기 T, 이 SUR의 기동률입니다. 이 값들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은 P는 1000kW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11번에서 20번입니다. 원자로 안전과 운전 11번, 해결료 장전 방법의 하나인 전우설 장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경수로에서는 최초 해결료 장입 시에 농축도가 가장 높은 연료는 노심 내 가장 외곽에 위치를 시키고 농축도가 낮은 연료는 노심 중앙부에 섞어 출력 분포가 균일하도록 만듭니다. 이후 재장전을 할 때는 노심 중심 영역에는 신연료를 장전하고요. 점진적으로 조사된 연료를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인-아웃 리펠링 방식의 자연성 동물주를 포함시킨 연료 장전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 모형이 바로 전우설 장전 모형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우설 장전 모형의 장점은 노심 내 중성자외의 외부 누설 감소, 주기의 연소도 향상으로 연료의 이용률 증가, 사용된 연료를 노심 가장자리에 장전해서 피로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심 중앙하고 가장자리에 중성자 천두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기 3을 보면은 반경 방향 중성자속 평탄화, 이게 아니죠. 천두치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원자로에 88톤의 연료를 장전한 후에 전기 출력 1050MW로 400일간 운전하였을 때 평균 연소도로 맞는 것은? 발전소 효율은 40%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전기 출력하고 열 출력을 꼭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전기 출력은 열 출력 곱하기 발전소 효율로 계산이 되거든요. 따라서 열 출력은 전기 출력인 1050MW 나누기 발전소 효율 0.4 해주면은 2625MW 서머리 됩니다. 연소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열 출력을 우라늄 무게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연소도는 2625 곱하기 400일간 운전했죠. 그래서 400 곱해서 MWT 나누기 88톤이죠. 88 MTU 해주면은 11,932가 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가경소로형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봉 내에 헬륨 기체를 가압하여 충전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기 4에서 정상 운전 중 핵연료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상 운전 중 핵연료 손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냉각제 내 아이오다인, 크리톤 제논, 그리고 세슘 방사능 분석, 전베타 감마 측정, 중성자속 측정 및 지발 중성자 검출 등이 있는데요. 헬륨 충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헬륨 충전으로는 먼저 크리프 손상 방지 등 피복제 손상 방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응력 감소, 마지막으로 열 전도도 향상이 가능합니다. 14번, 다음 중 심층 방어의 목표가 아닌 것은? 심층 방어는 물리적 다중 방벽하고 다단계 방어로 이행이 되는데요. 먼저 물리적 다중 방어로 보면은 연료 펠렛, 연료 피복관, 원자로 용기, 원자로 경락 건물 내벽, 마지막으로 원자로 경락 건물 외벽으로 구성이 되고요. 다단계 방어는 정상 상태 유지, 비정상 상태의 제어, 사고 예방, 사고 완화, 후에 비상 대응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심층 방어는 사고 시를 대비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기 1에 발전소의 안정적인 출력, 운전 유지와는 무관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 가압용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의 예상 임계점 계산 시 고려하는 반응도 인자가 아닌 것은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수초에서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반응도에는 냉각제 압력, 흡연료 온도, 냉각제 온도가 있고요. 이 중에서는 냉각제 압력이 제일 단기입니다. 두 번째로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반응하는 중기 반응도, 이거는 제논이랑 사마리온 농도, 마지막으로 전 수명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단기 반응도는 가연성 동물질량, 폐결료 양 등이 있습니다. 보기 2에 노심 연소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반응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6번 가압경소로형 원자로 발전소에서 운전원이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중 제어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2에서 연료연소, 제노사마리움 등 동물질 생성 및 감소에 따른 반응도 보상은 운전 중에도 쉽게 삽입이 가능한 공산으로 제어를 하지 제어봉으로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에서 원자로 냉각제 상실 사고 발생 시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계속 운전할 경우 장점으로 틀린 것은 보기 4를 보면 파열 부위를 통한 냉각제 방출에 따른 원자로 냉각제 계통 압력 강화로 안전주입 유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안전주입은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고압 안전주입 펌프 또는 저압 안전주입 펌프로 수행을 하잖아요. 따라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18번 원자로 안전 문화의 구성 요소는 정책, 관리자, 개인 차원의 세 가지이다. 다음 중 개인 차원의 세부적인 요소로 틀린 것은 IAEA의 INSAG 4에서는 원자력 안전 문화의 정책 차원, 관리자, 개인, 이건 종사자입니다. 의 이행사항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인의 이행사항에는 첫째, 항상 문제의식을 갖는 직무 자세, 보기 1에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가 되겠네요. 두 번째, 철저하고 신중한 직무 접근 방법, 이거는 보기 2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활발한 안전 교류가 있는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해당이 됩니다. 즉 보기 3에 안전 업무 규정 관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원자력 안전문화 구성 요소, 정책, 관리자, 종사자 각각 해당되는 것들 정리해 뒀죠? 요거 참고하시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까지 한 10년 내에 한 2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1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 다수의 후쿠시마 후속 조치 사항을 추진하였다. 다음 중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후쿠시마 후속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후쿠시마 후속 조치 사항 요거 암기 사항입니다. 첫째, 지진 자동 정비 설비. 둘째, 내진 성능 0.3G로 보강. 셋째, 이동형 발전 차량 확보. 넷째, 대체 디상 디젤 발전기 강화. 다섯째, 피동 촉매형 수소 제결압기 설치. 마지막으로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 주입유로 설치가 있는데요.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기 1에 대체 교류 발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가 아니라 강하죠? 따라서 보기 1이 틀렸습니다. 20번 중대사고 발생 시 원자로 용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먼저 중대사고로 발생되는 현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용융물로 인한 원자로 하부헤드 가열 및 원자로 용기 파손. 둘째, 용융물 고압 분출. 셋째, 경락건물 직접 가열. 넷째, 노심 용융물과 냉각수 반응 및 증기 폭발. 다섯째,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 마지막으로 이상의 현상으로 인한 경락건물 조기 파손도 중대사고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현상 중에서 노외의 현상에는 용융물 고압 분출, 경락건물 직접 가열, 노심 용융물과 냉각수 반응, 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 다양성 기재 폭발, 경락건물 조기 파손 등이 있습니다. 보기 4에 고압 용융물 분출, 이거 첫 번째죠? 요거는 노외의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자로 용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다음 중 방사성 핵종의 비방사능을 나타내는 식은 단 A는 핵종의 원자량, T는 반감기, K는 상수. 난이도 1, 중요도 2짜리 문제입니다. 일단 비방사능은 액티비티 나누기 질량이죠. 그리고 암기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A는 람다 N이죠. 이것은 로그 2 나누기 T 곱하기 N으로도 할 수 있고요. N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질량 나누기 원자량입니다. 따라서 비방사능을 요거를 조합해서 써주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정리하면은 K 나누기 AT가 됩니다. 이때 K는 로그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아래의 방사선 중 연속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가진 곳은 모두 몇 개인가? 난이도 1, 중요도 3짜리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 스펙트럼하고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방사선 종류가 무엇인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선은 알파, 감마, 특정 S선, 내부 전환전자, 오제전자, 광전 효과가 있고요. 연속 스펙트럼은 베타선, 전자선, 제동 복사선, 컴퓨터 전자, 쌍전자 생성, 소멸 방사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연속 스펙트럼은 제동 방사선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 되겠고요. 참고로 소멸 방사선은 전자랑 양전자가 결합해서 소멸함에 방출되는 두 개의 광자거든요. 그리고 이 광자의 에너지가 0.511 매부인 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중성자 차폐체와 감마선 차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1, 중요도 2짜리 문제입니다. 요거는 단순 암기인데요. 중성자 차폐체는 정원소 물질로 하고요. 감마선 차폐체는 중원소 물질로 차폐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기체 봉위평 검출기의 전압과 직접 전하량과의 관계에서 전리함 영역이 평탄한 이유는? 기체 봉위평 검출기는 전압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온쌍으로 전하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리함 영역에서는 전압 증가 시에도 생성되는 이온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탄하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답은 4번, 인가 전압의 증가에 따른 수집되는 이온쌍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전리함 영역, 비례 영역, GM 영역별로 입사 에너지가 증가할 때의 출력 펄스의 변화, 그 다음에 인가 전압 증가 시의 출력 펄스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전리함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가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출력 펄스가 일정하죠. 이게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사 에너지가 증가할 때 출력 펄스가 변화한다는 것은 에너지 분해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5번, 다음 중 결정 목적 영향에 해당되는 것은? 난이도 1, 중요도는 3짜리입니다. 요거는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확률적 영향하고 결정적 영향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확률적 영향이란 거는 선량에 비례해서 위험률이 증가하는 뜻인데요. 요거는 암, 백혈암, 수면 단축, 유전자 변이, 이건 돌연변이나 염색체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 영향은 문턱값을 넘으면 발발을 하고요. 선량에 비례해서 심각도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백혈구 감소, 백내장, 피부 홍반, 갑상선 기능 저하, 태아 지능 저하, 탈모가 있고요. 이 중에서 문턱값이 최소인 것은 백혈구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백내장만이 결정론적 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어떤 핵종의 연간 서치 한도 ALI가 6 곱하기 10의 5승 베크렐일 때 이 핵종의 유도 공기 농도는 얼마인가? 단, 작업자의 연간 작업 시간은 2000시간, 평균 호입률은 1.2 m/s/h이다. 요거 난이도 2, 중요도 3짜리입니다. 요것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 연간 작업자 호흡률 2400 m/s/2호로 작업할 때 유효 예탁 설량이 20ml/2호가 되는 연간 소치량이 ALI, 연간 소치 한도고요. 그때의 공기 중 농도가 DAC, 유도 공기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ALI하고 DAC의 관계는 DAC는 ALI 나누기 2400이 되고요. 이때 2400의 의미는 연간 흡입량인데요. 앞선 작업시간 2000hr/2호 곱하기 흡입률 1.2 해줘서 2400 m/s/2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ALI 여기 나와 있죠? 요거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2400 대입해 주면은 250 베크렐/m/3승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번, 에너지가 100keV 미만인 광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난이도는 3이지만 중요도는 1짜리 문제입니다. 방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0.5 매부 이하에서 발생하지만 쌍전자 생성은 1.02 매부 이상에서만 발생을 하거든요. 보기 1에 방전 효과, 컴퓨터 산란, 쌍전자 생성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돼 있는데 100keV 미만에서는 쌍전자 생성 발생하지 않죠?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방전 효과, 컴퓨터 산란, 전자 쌍생성 발생 확률이 증가하거든요. 보기 2에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전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거 틀렸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방전 효과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기 3에 물질의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전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거 3번이 맞네요. 그리고 컴퓨터 산란은 최외곽 전자랑 탄성 산란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보기 4에 광자가 주로 원자핵과 가까운 궤도 전자와 상호작용하여 컴퓨터 산란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최외곽 전자니까요.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 현재 전체 방사능이 10%를 A핵종이 차지하고 나머지 90%를 B핵종이 차지하고 있다.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A핵종의 방사능은 전체 방사능의 얼마인가? 단, A핵종의 반감기는 13일이고 B핵종의 반감기는 7일. 요거는 난이도 2, 중요도도 2짜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방사능을 100이라고 일단 두면은 현재 A핵종이 10, B핵종이 90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0일 후에 방사능을 구해보면은 식이 A는 A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그 2 나누기 T 곱하기 T. A핵종 같은 경우에는 10이 있었죠? 이거 대입해주면은 나오고요. B핵종은 90이 있었고 여기다가 반감기 대입해주면은 4.61이 나옵니다. 따라서 30일 후에 전체 방사능은 2.02 더하기 4.61 하면은 6.63이 나오고요. A핵종의 방사능 비율은 2.02 나누기 6.63 하면은 30.5%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용해성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제거되는가? 이거 난이도는 3이지만 중요도는 1짜리 문제입니다. 용해성 물질은 많은 양이 소변으로 제거된다. 이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작업자가 오염된 지역에서 코발트 60 핵종을 1.5 곱하기 10의 육승 베크렐을 흡입하였다. 종사자의 예탁 유효 설량은 단 코발트 60 핵종에 대한 연간 서치 한도 ALI는 3 곱하기 10의 육승 베크렐이다. 연간 사초 한도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연간 작업 호흡률 2400m 3승/2호로 작업할 때 예탁 유효 설량이 20ml 15/2호가 되는 연간 섭취량이 연간 섭취 한도고 이때의 공기 중 농도가 유도 공기 농도라고 했죠. 그리고 연간 섭취 한도가 3 곱하기 10의 육승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이때 그러면 예탁 유효 설량은 당연히 20ml 15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1.5 곱하기 10의 육승, 즉 ALI의 절반을 흡입한 거잖아요. 이때 예탁 유효 설량은 요 절반인 10ml 15/2호가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1번에서 20번입니다.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1번, 작업장의 공기가 유도 공기 중 농도의 40배 수준으로 오염되었고 동일 작업장에서 외부 피폭 방사선량률은 0.4 ml/h로 측정이 되었다. 작업자가 방호인자 10인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5시간 작업을 하였다면 작업자의 총 피폭 방사선량은, 이거 중요도 3짜리 문제입니다. 작업자는 이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는 외부 피폭이랑 내부 피폭을 받게 됩니다. 먼저 외부 피폭은 공간 선량률에다가 작업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공간 선량률 얼마죠? 0.4죠. 작업 시간은 5시간, 따라서 2ml/H가 나옵니다. 내부 피폭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간 작업자 호흡률 2400m 3승/2호로 작업을 할 때 유효 예탁 선량이 20ml/15/2호가 되는 연간 섭취량이 ALI, 연간 섭취 한도고요. 이때 공기 중 농도가 DAC, 유도 공기 농도가 됩니다. 이때 2400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호흡률 1.2에다가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곱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2000시간은 참고로 50주간 주당 40시간 일하면 나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DAC가 40배잖아요. 즉 40배의 DAC로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앞선 20ml/H에
40배가 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은 2000시간 분의 5시간 돼서 2mSv가 됩니다. 하지만 방호인자가 10이잖아요. 따라서 10분의 1로 저감이 되죠. 그래서 내부 피폭은 0.2mSv가 됩니다. 총 피폭량은 외부 피폭 더하기 흡입 피폭, 내부 피폭이죠.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2.2mSv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거 좋은 문제네요. 12번 방사선 감수성이 가장 높은 피부 조직은? 이거 중요도 일자리 문제입니다. 베르고니 트리본도 법칙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거는 세포의 증식 활동 및 분화 정도에 따른 방사선 피폭 선량과 방사선 감수성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인데요. 같은 선량일 경우에 변신이 그 다음에 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줄기세포가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치명적이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피부 조직 중에서는 분화 정도가 가장 낮은, 이거 분화 정도 있죠? 가장 낮은 기저세포층의 방사선 감수성이 가장 높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3번 아래의 선언 취급 반복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난이도 일자리 문제입니다. 먼저 밀봉 선언 취급 시 피폭 방사선량이 최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폭 선량은 최소시켜야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은 답 비밀봉 선언 취급 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부지 경계선에서 가까울수록 일반 주민 방호 측면에서 불리하잖아요. 다도 틀렸습니다. 비밀봉 선언 취급 시설은 적절한 폐기물 처분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만 처분장이 위치하죠. 따라서 나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손잡이 도구를 사용하는 나만 맞겠습니다. 답은 1개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국제 방사선 단위 측정위원회 ICRU가 정하는 심부 선량은 인체의 피부 표면 아래 몇 밀리미터에서 선량을 측정한 값이다. 심부 선량은 피부 표면 10mm 아래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이거 암기사항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중요도는 하나짜리가 되겠습니다. 15번 화학 선량계에서 물질의 화학적 변화량을 나타내는 G값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이것도 중요도 하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G값은 방사선 에너지 100에브당 흡수되는 원자나 분자의 수로 이것도 암기사항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6번 지행 계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에서 지행 계수관은 알파선과 베타선의 분리 측정에 용이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행 계수관은 베타선이랑 감마선 측정에 용이한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보기 2 지행 계수관의 불감 시간은 다른 계측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례 계수관의 불감 시간은 수 마이크로세크인데 반해서 지행 계수관의 불감 시간은 수백 마이크로세크로 길죠? 2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3 플래토우의 경사율이 클수록 양호한 지행 계수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GM 영역은 인과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계측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플래토 경사율이 작을수록 정확한 계수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되면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죠. 3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지행 계측기의 전기장 내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는 양이온의 이동 속도보다 대략 1000배 정도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거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성감체와 주요 용도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중요도 2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 1과 보기 2, 보기 4 같은 경우에 소듐 아이오다인, 세슘 아이오다인은 감마선이고요. 징크 설퍼는 알파선을 측정하는 무기 성감체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맞고요. 보기 4 같은 경우에 리튬 아이오다인은 리튬 6가 중성자를 흡수를 해서 알파선을 방출을 하면서 트리튬이 되는 반응으로 방출되는 알파선을 계측을 해서 계측은 알파선이지만 중성자를 측정하는 성광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가 아니라 들어가는 중성자를 측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18번 납에 대한 어떤 감마선의 선형 감쇄 개수가 0.43일 때 이 감마선의 세기를 16분의 1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납의 두께는 얼마인가? 이거 중요도 3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감쇄 계산식 중요하죠? i는 b 곱하기 i0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뮤t 여기서 b, 빌더 페타 같은 경우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에너지가 16분의 1로 감소되었으니까 16분의 1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0.43 곱하기 t
T는 6.448cm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계축키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방사선 시료를 계측하여 400 카운트를 얻었고 백그라운드를 20분간 계측하여 마찬가지로 400 카운트를 얻었다. 이 시료에 대한 숨 개수율의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이거 중요도 3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측정 개수율을 구해보면은 10분 동안 400 측정했죠? 400 나누기 10은 40ccm이 되고요. 백그라운드 개수율은 20분 동안 400 측정했죠? 400 나누기 20은 20ccm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측정 개수율 나누기 측정 시간 더하기 백그라운드 개수율 나누기 측정 시간 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루트 40 나누기 10 더하기 20 나누기 20 해주면은 2.236ccm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슘 137 감마선에 대한 소디움 아이오다인 성강 계수관의 파고 분포이다. 이거 그림이 제가 구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거 그림 없어도 됩니다. 에너지 분해능은 약 얼마인가? 이거 난이도 2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 분해능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면은 방사선 검출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하는가 하는 능력으로 이거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계산식은 R은 2.35의 루트 2분의 FW, 요거는 다르게 계산하면은 2분의 FWHM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의 F는 파노 팩터, W는 W 밸류, E는 에너지인데 단위가 켈브가 되고요. 여기서 FWHM은 반치폭으로 최대 진폭의 2분의 1이 되는 점의 폭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걸로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에너지 분해능은 FWHM 나누기 2 곱하기 100%, 이때 FWHM은 32가 되고요. 에너지는 0.662 매부니까 켈브 단위로 바꿔주면은 662가 되죠. 요거 적용해주면은 4.8%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